5억짜리 신혼집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적힌 소유주 이름은 분명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정미연. 그런데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돈을 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내 돈으로 샀어. 내 명의로. 60이 넘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미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더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는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난리였으니까요. 무속인이 결혼 날짜가 흉하다고 했다면서 말이에요. 미연은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이 전화기를 든 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남자친구는 평생 처음으로 자기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었지요. 엄마, 이번만큼은 못 들어요. 아들의 그 한마디에 시어머니는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최후 통첩을 날렸어요. 결혼식에 시댁 식구는 아무도 안 간다고요. 미연은 그때 결심했었습니다. 준혁과 시어머니 사이가 영영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뭔가 해야 한다고요. 그 후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걸 뒤집어 놓은 것이었어요. 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미연을 현실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송보살님이 말씀하시더라. 내가 너한테 보상해야 한다고. 미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이미 다 잊었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달 전 결혼식 취소를 외치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5억짜리 집을 사주는 걸까요? 저희 이야기가 어디까지 울려 퍼지는지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후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평안이 깃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2달 전 가을이었습니다. 미연은 서울 서초동에 있는 국세청 건물 2층 조사국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에는 기업 탈세 의심 자료가 쌓여 있었지만 오늘따라 집중이 안 됐지요. 이번 주말이 양가 상견례였으니까요. 미연아, 긴장돼? 옆자리 선배가 물었습니다. 네, 조금요. 미연은 웃으며 답했어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긴장됐지요. 3년을 사귄 준혁이와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었으니까요. 준혁은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남자였어요. 다만 한 가지 미리 경고한 게 있었지요. 우리 엄마가 점을 좀 많이 보시거든. 이해해줘. 미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어머니도 가끔 운세 같은 거 보시니까요. 주말이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에서 양가 상견례가 열렸어요. 시어머니는 60이 넘어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시아버지는 65세 정도로 보였는데 말수가 적었지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미연이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연의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어머, 얼굴이 참 곱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미연의 아버지와 시아버지가 고향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시어머니는 미연을 유심히 봤지요. 미연이는 무슨 일 하니? 국세청에서 조사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 국세청? 대단하네. 시어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드는 듯 했어요. 상견례는 화기애애하게 끝났습니다. 헤어지면서 시어머니가 미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좋은 가족 되자. 응? 네, 어머니. 미연은 행복했습니다. 준혁도 웃고 있었고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말했지요. 우리 엄마가 너 완전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거 봤지? 응, 다행이다.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돼.
그런데 사흘이 지났습니다. 준혁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조금 이상했지요. 미연아, 우리 좀 만날 수 있어? 무슨 일 있어? 만나서 얘기할게. 카페에서 만난 준혁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가 점쟁이한테 갔어. 점쟁이? 응. 송보살이라고 우리 엄마가 30년째 다니는 데야.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미리 말했던 그 점쟁이였어요. 우리 사주 궁합을 봤대. 준혁이 미연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내렸어요. 불안한 기분이 엄습했지요. 안 맞는데. 뭐가? 사주가. 궁합이 안 맞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웃으려고 했지만 입가만 실룩했어요. 그런 거 믿는 사람도 있지 뭐. 괜찮아. 우리 엄마가 엄청 믿거든. 그 사람 말을. 준혁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머님이 뭘 하셔? 헤어지래. 미연의 손에 들린 커피잔이 흔들렸어요. 3년을 사귀었는데 점쟁이 한마디로 헤어지라고요? 준혁아, 나도 말했어. 그런 거 믿지 말라고. 근데 엄마가 안 들어. 준혁이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미연아,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점 때문에 결혼이 흔들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지요.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난데. 네, 어머니. 얘기는 들었지?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주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사흘 전 상견례 때 그렇게 따뜻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어머니, 저희 사랑하는데요. 사랑으로 다 되는 게 아니야. 사주가 안 맞으면 불행해져.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송보살님이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단다가. 어머니, 그럼 헤어지는 걸로 알고 있으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연은 멍하니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이튿날부터 시어머니는 준혁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헤어지라고, 다시 생각해보라고, 사주가 안 맞는다고요. 준혁은 거절했지만 시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이 다시 미연을 만나자고 했어요. 엄마가 송보살한테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한번 보자셔. 미연은 불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설득할 방법이 있다면 뭐든 해봐야 했으니까요. 알았어. 만나볼게. 준혁이 미연을 꼭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도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미연아. 하지만 미연은 알 수 없었지요. 그 만남이 더 큰 시련의 시작일 거라는 걸 말이에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연은 강북에 있는 한 주택가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2층짜리 단독주택이 나타났지요. 대문 옆에 송보살 신명각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미연을 보자 어색하게 미소 지었지요. 왔니? 보살님께서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시면 헤어지는 거다. 미연은 차마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가니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벽에는 부적이 가득 붙어 있었고 작은 제단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여자가 방석에 앉아 있었지요. 앉아. 송보살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손가락마다 반지가 끼워져 있었어요. 미연이 방석에 앉자 송보살이 사주를 펼쳐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이 사주에 액이 끼었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송보살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대로 결혼하면 아들이 3년 안에 큰 사고 당해. 미연은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래서 헤어지라고 한 건데 정 못 헤어지겠다면야 액땜굿을 해야지. 송보살이 미연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가웠어요. 이 정도 액이면 큰 굿을 해야 돼.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얼마예요? 2천만 원. 미연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2천만 원이라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송보살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은 굿으로는 안 풀려. 시어머니가 미연을 돌아봤어요. 눈빛에 기대가 가득했지요. 아가, 이건 너희 집에서 내줘야겠구나. 네. 며느리가 달고 오는 애기니까 며느리 집에서 풀어야지. 미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천만 원을 내라고요? 그것도 점쟁이한테요? 집으로 돌아온 미연은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2천만 원? 그게 무슨... 어머니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딸 결혼도 제대로 못 시키네. 미연의 부모님은 퇴직금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이었어요. 2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지요. 아버지,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미연은 자신의 적금을 떠올렸습니다.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 그냥 낼게. 뭐? 안 돼. 전화기 너머로 준혁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건 말이 안 돼. 2천만 원을 점쟁이한테 내라고. 준혁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할게. 이건 아니야. 그날 저녁 준혁은 엄마와 통화했습니다. 미연은 옆에서 준혁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엄마, 2천만 원은 너무해요. 액을 안 풀면 내가 죽는다고 했잖아. 그런 거 믿지 말래도요. 30년간 송보살님 말씀이 틀린 적 없어. 내가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끊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미연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내가 낼게. 미연아. 미연은 웃으려고 했지만 눈가가 뜨거웠습니다. 사랑하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준혁이 미연을 꽉 안았습니다. 그의 품에서 축축한 게 느껴졌어요. 남자친구도 울고 있었지요. 일주일 후 미연은 적금을 깼습니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뽑아서 송보살 집으로 갔어요. 시어머니가 함께였지요. 잘 생각했다. 송보살이 돈을 받으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어요. 굿하면 액은 풀릴 거야. 3일 동안 굿이 진행됐습니다. 미연은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3일째 되는 날 굿이 끝났습니다. 이제 결혼해도 아들 목숨은 괜찮겠어. 송보살이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럼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걱정 마. 그거 푸느라 내가 3일 동안 고생한 거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미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다 아가.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런데 2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또 심각했지요. 아가, 송보살님이 또 보자고 하는구나. 시간 좀 내렴.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네 이름이 문제라시는구나. 미연은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지요. 다시 송보살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 혼자 먼저 다녀온 뒤였어요.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아까 잠깐 들었겠지만 네 이름이 좋지 않다는구나. 제 이름이요? 미연. 이 이름이 너무 화려하대.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와서는 복순으로 살아야 한다시는구나.
미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복순이라고요? 어머니, 제 이름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게 문제래. 시어머니가 버럭 언성을 높이며 미연의 손을 잡았어요. 죽은 사람의 한이 서려 있다고. 그래서 애기 생긴 거래. 미연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연이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지요. 할머니가 손녀 얼굴을 보시고 예쁘게 자라라고 지어주신 이름이라고요. 송보살님께서 확실하게 법적으로 계명을 하라셨어. 어머니, 이건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4년을 살아온 이름인데. 근데 어떡하겠니? 송보살님이 안 그러면 안 된다시는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한치의 물러섬이 없었어요. 장명하고 굿하는데 복채가 500만 원이라니까 준비하고. 그날 저녁 미연은 준혁을 만났습니다. 이름을 바꾸래. 뭐? 준혁의 목소리가 폭발했어요. 복순으로. 할머니가 지어주신 내 이름을 복순으로 바꾸래. 눈물을 글썽이는 미연을 보며 준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너무하시네. 잠깐 있어봐. 준혁은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미연은 옆에서 들을 수 있었지요. 미연이 이름을 바꾸라니 무슨 말이에요? 못 바꿔요. 시어머니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왜?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뭐가 어려워? 준혁이 소리쳤어요. 그게 말이 돼요. 점쟁이 말 하나로 사람 이름을 바꿔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격앙되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너 잘 되라고. 이런 말 할 거면 전화 끊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준혁이 벽에 주먹을 쳤어요. 손등에서 피가 났지요. 미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무능해서. 미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피를 닦아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준혁아, 내가 바꿀게. 네가 어머니랑 싸우는 것보다는 그게 좋겠어. 미연은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사랑하잖아,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준혁이 미연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일주일 후 미연은 법원에 개명 신청서를 냈습니다. 서류에 새 이름을 쓰는데 손이 떨렸어요. 복순, 할머니, 죄송해요. 미연은 속으로 할머니께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늘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송보살 집에서 또 굿이 열렸습니다. 500만 원을 내고 새 이름을 받았어요. 이제 됐어. 복을 받을 이름이야. 송보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혁이 말했습니다. 미연아. 아니, 이제. 준혁이 말을 멈췄어요. 무슨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지요. 미연으로 불러줘. 미연이 준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법적으로는 바뀌어도 너한테만은 미연이고 싶어. 준혁이 미연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둘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나고 준혁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 왜? 미연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연락 없었으면 됐어. 신경 쓰지 마. 준혁은 말을 얼버무리며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했지요. 네, 어머니. 미연이 최대한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송보살님이 그러는데 말이야. 결혼식 날짜가 대용이래.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미연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날짜로 결혼하면 3년 안에 큰일 난대. 날짜 바꿔?
시어머니는 명령하듯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한 달 남았는데요. 미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지. 1년 뒤로 미뤄. 시어머니가 답했어요. 1년이요. 어머니, 청첩장 다 인쇄했어요. 하객들한테 연락도 다 했고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하면 되잖아. 뭐가 어려워? 시어머니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식장도 예약했어요. 스튜디오도요. 계약금도 다 냈고요. 미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은 네가 다시 벌면 되지. 우리 아들 목숨보다 돈이 중요해?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어머니, 계약금만 1,000만 원이에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 그거 가지고 뭘 그래. 우리 준혁이 죽으면 그게 돈으로 해결돼?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무슨.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알았지? 시어머니는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미연은 휴대폰을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어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울먹이는 미연의 목소리를 들은 준혁은 단번에 눈치채고 곧바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래? 준혁의 엄마가 물었어요. 제가 미연이한테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잖아요. 준혁이 소리쳤습니다. 송보살님이 그 날짜가 흉하다잖아. 엄마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엄마, 이번만큼은 못 따라드려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뭐? 내가 지금 엄마한테 대드는 거야.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대드는 게 아니에요. 미연이가 얼마나 참았는데요. 2,000만 원이나 날리고 이름도 바꿨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다 내 잘되라고 한 거야. 그런데 고작 그걸 가지고 뭘 그래.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고작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돈이야 또 모으면 되지. 국세청 다니잖아. 돈 벌어. 준혁의 엄마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이 소리쳤어요. 거기다 이젠 결혼식까지 취소하라고요. 이것도 계약금만 1,000만 원이에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1,000만 원이 뭐가 중요해? 내 목숨이 중요하지. 엄마가 소리쳤어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점쟁이 말 하나로 인생을 망치잖아요. 준혁이 답했습니다. 점쟁이가 아니야. 송보살님은 30년간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내가 30년을 옆에서 봤는데 내가 뭘 알아.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엄마, 정말 이번만큼은 못 따라요. 결혼식은 예정대로 할 거예요. 준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준혁의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 마음대로 해봐. 대신 결혼식에 우리 집안 사람 아무도 안 갈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엄마.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안 가. 아버지도 안 보낼 거야. 친척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엄마 말도 안 듣는 불효자식이 결혼한다고. 엄마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시면. 준혁이 말했어요. 그러면 뭐? 내가 날 어떻게 할 건데? 어차피 너 마음대로 할 거잖아. 엄마가 비웃었어요. 시부모도 없는 결혼식 하면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거야? 우리 엄마가 점쟁이 말만 믿어서요라고 할 거야? 엄마가 말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피해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닐 거야. 동네방네 소문날 거고. 엄마가 차갑게 말했어요. 잘 생각해봐. 1년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그게 뭐가 어려워? 엄마가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혁이 미연에게 전화했어요. 목소리가 다 가라앉아 있었지요. 미연아. 준혁이 말했습니다. 응.
미연이 답했어요. 미안해. 엄마가 결혼식에 안 오신대. 준혁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섞여 나왔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연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부모도 없는 결혼식. 하객들이 뭐라고 할까요? 친척들 사이에서 소문이 날 거예요. 시어머니가 결혼식도 안 왔대.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며느리가 뭘 잘못했나 봐.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준혁과 엄마 사이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대로 결혼하면 준혁은 평생 엄마와 등지고 살아야 했지요. 이건 아니야. 미연은 생각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다음 날 월요일 미연은 국세청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켰어요. 국세청 내부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송미숙, 송보살의 본명이었어요. 세무자료가 화면에 떴습니다. 미연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뭐야? 신고 소득이 연 1,000만 원이었습니다. 최저생계비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송보살은 강남에 빌라를 갖고 있었고 외제차를 몰고 다녔지요. 탈세다. 미연의 본능이 작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미연은 동료 조사관을 찾아갔어요. 선배님, 부탁 하나만 해도 될까요? 미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 선배가 물었어요. 비공식적으로 한 사람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미연이 부탁했습니다. 누군데? 선배가 눈썹을 올렸어요. 송미숙이라는 사람인데요. 무속인이에요. 미연이 설명했습니다. 무속인? 왜? 선배가 물었어요. 이상한 게 많아서요. 미연이 답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볼게.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 미연은 일주일간 송보살을 파헤쳤습니다. 첫째 날 금융 추적을 시작했어요. 다중 계좌가 발견됐습니다. 본인 명에 3개, 남편 명에 2개, 딸 명에 2개, 총 7개였지요. 둘째 날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30년간 약 4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모두 현금 입금이었어요. 셋째 날 추징세액을 계산했습니다. 가산세까지 합하면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넷째 날 인터넷 커뮤니티를 뒤졌습니다. 송보살 사기를 검색했어요. 피해 후기가 수십 개 나왔습니다. 한 후기가 눈에 띄었어요. 며느리 사주 보러 갔다가 2,000만 원 뜯겼어요. 액땜 비래요. 그리고 이름까지 바꾸라고 했어요. 너무 황당해서 안 했더니 결혼 못하게 막더라고요. 미연과 똑같았습니다. 다른 후기도 있었어요. 사업 운세 보러 갔더니 3,000만 원짜리 굿 받으라고 했어요. 안 하면 망한대요. 겁먹어서 했는데 아무 효과 없었어요. 다섯째 날 피해자들에게 연락했어요. 모두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처음엔 좋게 봐줘요. 그러다가 갑자기 애기 있다고 하고 돈 요구해요. 말을 안 들으면 겁을 줘요. 죽는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돈 내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끝이 없어요. 모두 미연이 겪은 것과 똑같았습니다. 여섯째 날 동료를 가짜 의뢰인으로 보냈어요. 여자 선배가 송보살을 찾아갔습니다. 전 과정을 몰래 녹음했어요. 선배가 미연에게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똑같은 말만 반복하더라. 선배가 말했어요. 7째 날 미연은 결정적 증거를 찾았어요. 송보살의 조수가 있었습니다. 20대 여자였어요. 미연은 그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저 송보살님 조수시죠? 미연이 물었어요.
누구세요? 조수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이에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미연이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조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조수가 떨며 말했어요. 당신을 조사하려는 게 아니에요. 송보살을 조사하는 거예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조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협조하시면 당신은 문제 없어요. 미연이 설득했습니다. 조수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은요. 송보살님은 다 대본이 있어요. 조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본이요? 미연이 물었어요. 네. 의뢰인 유형별로 똑같은 말을 해요. 조수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사주 보러 오면 무조건 애기 있다고 하고 2천만 원 받고 이름 문제 있다고 하고 500만 원 더 받고. 조수가 털어놨습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미연이 물었어요. 대본 파일이 있어요. 컴퓨터에. 조수가 답했습니다. 그거 복사할 수 있어요? 미연이 물었어요. 네, 해볼게요. 조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후 조수가 USB를 건넸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며느리 상담 대본, 사업 상담 대본, 자녀 상담 대본, 모두 정해진 시나리오였어요. 상황별로 똑같은 말을 하도록 짜여 있었지요. 며느리 상담 대본을 열었습니다. 1단계 사주 안 맞다 헤어지라고 압박. 2단계 액땜 필요 2천만 원 요구. 3단계 이름 문제 500만 원 추가. 4단계 날짜 흉암 결혼 연기 유도. 5단계 시어머니 불안 자극 추가 금액 유도. 미연이 겪은 모든 과정이 적혀 있었어요. 단계별로 얼마를 받을지까지 정확하게 계산돼 있었지요. 이건 점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짜인 사기극이었어요. 미연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탈세 자료, 피해자 증언, 녹음 파일, 대본 파일. 완벽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연은 송보살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녁 8시 송보살이 나왔어요. 송보살님, 미연이 불렀습니다. 누구야? 송보살이 돌아봤어요. 얘기 좀 할까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누군데? 송보살이 경계하며 물었어요. 미연은 국세청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정미연입니다. 미연이 말했어요. 송보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송보살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져 있었지요. 뭐 하자는 거야? 송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연은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30년간 45억 원 탈세하셨네요. 미연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게 아니. 송보살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중계좌 7개. 전부 파악했어요. 미연이 계좌 내역을 보여줬어요. 추징세액만 18억 원이에요. 가산세 포함하면 더 나오겠죠. 미연이 말했습니다. 송보살의 손이 떨렸어요. 제발. 송보살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연이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어요. 화면에 파일이 떴습니다. 며느리 상담 대본. 송보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어떻게? 송보살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연은 파일을 열어 보여줬습니다. 송보살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이건 점이 아니라 치밀한 사기죠.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살려줘. 송보살이 울먹였어요. 당신에겐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송보살이 미연을 올려다봤어요. 하나, 지금 당장 국세청 정식 조사가 들어가서 추징금 18억에 사기죄 고소.
미연이 말했어요. 아니면요? 송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싫다면 앞으로 제 말대로 하세요. 미연이 답했어요. 뭘 하면 돼? 송보살이 물었습니다. 첫째, 우리 시어머니한테서 받은 돈 절반 환불. 7,500만 원. 미연이 말했어요. 7,500. 송보살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둘째, 앞으로 시어머니가 오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점게 말하기. 미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셋째, 모든 상담료는 현금 거래 금지하기. 미연이 말했어요. 넷째, 이후 세금 신고는 성실히 하기. 미연이 마지막 조건을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송보살이 떨며 물었어요. 계속 장사하셔도 돼요. 이전 일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신고하지는 않을게요. 대신 앞으로 제대로 세금 내고 우리 시어머니한테만큼은 제 대본대로 하세요. 미연이 답했습니다. 송보살은 한참을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요. 알았어. 송보살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당장 환불부터 하세요. 미연이 말했어요. 송보살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어 7,500만 원을 이체했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미연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어머니 연락 오면 저한테 먼저 알려주세요. 대본 보내드릴게요. 미연이 자신의 번호를 건넸어요. 다음 날 오후 송보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오신대요. 미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미연은 천천히 대본을 작성했어요. 이틀 후 토요일이 되었어요. 시어머니가 송보살을 찾아갔지요. 보살님, 아들이 결혼식을 기어코 올리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송보살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본을 읽기 시작했어요. 내가 사주를 잘못 봤어.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었어. 송보살이 말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너무 며느리한테 못해서 생긴 애기야. 송보살이 답했어요. 제가요. 시어머니가 놀라 소리쳤습니다. 지금 큰 애기 와 있어. 며느리한테 보상하지 않으면 석 달 안에 큰 병으로 쓰러져. 송보살이 심각하게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며느리한테 집을 사줘. 내 돈으로 며느리 명의로. 5억짜리. 송보살이 말했습니다. 5억이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그래야 애기 풀려. 안 그러면. 송보살이 말을 흐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어요. 30년간 믿어온 송보살의 말이었지요. 알겠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에게 전화가 왔어요. 미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전과는 달랐어요. 조금 떨리고 있었지요. 네, 어머니. 미연이 답했어요. 내가 미안해. 시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너한테 너무 못했대.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일주일 후 법무사 사무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미연에게 건넸습니다. 5억짜리 신혼집. 내 명의로 했어.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미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소유주 이름에 정미연이라고 적혀 있었지요. 어머니, 미연이 말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갚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시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더 건넸습니다. 안에는 2,5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액땜비랑 개명 비용. 돌려주는 거야.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연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어머니. 드디어 길고 험난했던 시간들이 지나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하객들을 맞이하며 자랑했지요. 우리 며느리 정말 좋아. 국세청 다니는 똑똑한 애야. 시아버지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잘 됐네. 며느리가 착하던데.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해준 신혼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이 미연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가 완전히 변했어. 무슨 일이야? 준혁이 물었어요. 보살님이 잘 말씀하셨나 봐. 미연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잠든 후였어요. 미연의 휴대폰에 송보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또 오신대요. 어떻게 할까요? 미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사흘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연아, 이번 주말에 친정 가거라.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네, 왜요? 미연이 물었습니다. 보살님이 그러시는데 그래야 우리 준혁이 승진한대. 자주 가야 한대. 시어머니가 답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미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미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모두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야. 미연은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미연의 이야기 어떠셨는지요? 저희 채널에 들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만나실 수 있어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기는 서로 이야기 나누고 함께 위로받는 곳이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남은 하루가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